이 책을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고,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는 이 냉정과 투쟁이라는 책 제목을 정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 지금 책 표지 그림에 그 소련과 미국이 대표되는 그 책상, 한 책상에서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서는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그 새침한 표정으로 그러게 있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서로 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표지 그림은 1947년에 실제는 월터 립맨이 썼던 책을 한국에서 박기준 씨가 번역을 하면서 냉전 전쟁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하게 됐던 책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냉전과 투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해방 공간에서 좌와 우로 대변되는, 또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후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키워드가 바로 해방 공간에서 냉전과 투쟁이었습니다. 한민당을 중심으로 했었던 우익과 그 다음에 미국은 전후 세계를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 또 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반면에 좌익과 소련 측에서는 전후 세계가 민주주의 대 비민주주의의 대결, 또는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과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다툼,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해방하고 식민지 약소민족들을 해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냉전이 아닌 투쟁이라는 말로 전후 세계를 규정했던 것이 좌익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과 투쟁이라는 말은 해방 공간에서 좌익과 우익이 전후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 전후 세계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구호이자 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냉전과 투쟁이 된 이유는 해방 이후에 자연스럽게 냉전이라는 어떤 전후 세계에 대한 규정과 의미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수많은 논쟁과 정치 세력 간의 다툼과 갈등의 산물 속에서 냉전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전후 세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담론이자 시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의 제목을 냉전과 투쟁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은 1990년대 중반 정도에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이냐면, 실제로 1980년대에 소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또 쟁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적 민주주의가 쟁취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민주화의 요소는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해 가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문화적 민주주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게 90년대의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실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여전히 한국 사회는 냉전 반공주의 체제의 어떤 프레임이나 그 어떤 심리 상태나 그런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놓여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깊게 문제의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1990년대 후반에 IMF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실제로 한국 사회, 특히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의제로 많이 떠올랐던 것이 실제로 냉전과 어떤 반공주의 문제.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학술적 의제는 냉전의 문제가 아니라 탈냉전 시대에
자본주의가 전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어오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분단과 냉전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국 사회의 이 신자유주의 바람들이 계속 불어왔을 때 실제로는 기층 민중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또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외쳤을 때 지배 권력과 국가에서 그 정당한 요구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주요한 프레임으로 나섰던 것이 역시 종북과 빨갱이와 또는 냉전 반공주의의 어떤 논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회는 IMF를 겪으면서 더욱더 가속적으로 신자유 체제로 사회 전반이 재편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의 한국 사회의 침투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냉전 반공주의 체제는 서로가 별개의 사태가 아니라 서로 뒤엉켜서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한국 사회의 냉전 반공주의 체제를 대체한 것들이 아니라 냉전 반공주의의 논리들이 신자유주의 어떤 바람들을 한국 사회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심각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이 특이한 분단 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냉전 반공주의의 어떤 문화와 질서에 대한 고민 없이 신자유주의와 그 신자유를 넘어서는 또 다른 사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노력들이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라는 위치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분단 체제를 어떻게 강고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의 사태를 새롭게 또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질곡인 분단과 냉전 반공주의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됐는가를 해방 공간으로부터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 담론이나 냉전 분단 체제를 형성하는 한국 현대사의 여러 국면과 계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현대사의 냉전 분단 체제의 어떤 기초 또는 초속 또는 틀을 규정지었던 것은 해방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 해방 공간은 아주 무정형의 공간이었고 열린 상태의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 공간의 남북한의 어떤 정치 세력들과 조선의 어떤 우리 민족이 어떤 선택과 어떤 실천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규정되지 않고 또는 다양한 방식의 상상과 또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열망했었던 다양한 에너지들이 분출했었던 그 해방 공간의 다양한 담론과 고민과 상상과 실천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는 지금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잠재들, 그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해방 공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나누었었던 많은 지식인들과 어떤 정치 세력들의 어떤 실천과 고민들이 여전히 저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역시 해방 공간의 그 열린 그 담론의 장과 어떤 상상 속에서 실제로는 전후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방 공간은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 식민 권력이 붕괴된 이후에 미군정이 일제의 친일 청산보다는 현상 유지 정책을 취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적 통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일본의 황도주의와 일본의 근대 초국론 같은 식민지 제국주의 논리들이 강하게 설파되고 교육되고 문화적으로 침투된 상태였습니다. 해방 공간의 조선의 사람들은 갑자기 존재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민의 흔적들의 자장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던 말 그대로 식민의 어떤 사상과 문화와 질서와 고민들이 여전히 한쪽에서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해방이 곧 새로운 미국과 소련의 38선을 중심으로 한 경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후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했었던 미국과 소련의 문화와 가치와 어떤 지향들이 남과 북에 이식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새롭게 해방을 맞이해서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조선인들의 고민과 상상과 이 열정들이 함께 뒤엉켜 존재했었던 공간이 해방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제 식민은적 과거의 지속과 새로운 점령 권력인 미국과 소련, 그리고 새로운 민족 국가를 새롭게 수립하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망이 식민의 흔적과 점령의 현재와 새로운 국가를 향한 조선인들의 열망이라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착종되어서 마르크 블루가 얘기했었던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경험했었던 공간이 해방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구조화되지 않고 다양한 상상과 담론들, 민주주의의 어떤 실천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던 공간이 또 해방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공간에 이러한 자유롭고 또 통제되지 않고 또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유와 고민들을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일종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성 연구를 통해서 냉전 연구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자로서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냉전의 어떤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구자의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는 가장 큰 것들이 실은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은 냉전 연구와 실은 감성 연구가 만나는 하나의 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냉전과 투쟁이란 이 책을 썼던 이유도 실은 그 냉전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후 세계를 미국과 서구 유럽의 중심 국가들은 냉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랜 평화 또는 100년의 평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이건 차가운 전쟁이 아니라 뜨거운 열전의 지대였고, 조르주 앙가멘이 얘기했었던 애외 상태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회였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냉전의 질서와 냉전의 세계 규정이라는 틀 속에서 분단 이후의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전의 지대를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후 세계의 규정이라고 하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냉전이라는 담론과 냉전의 규정 틀에서 우리를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지가 않습니다. 열전의 지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과 경험과 이 기억들은 실제로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쟁이 나지 않은 시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냉전 시대의 경험과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냉전 연구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작업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성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중심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했었던 단일한 보편을 상정했었던 서구 근대성이 아닌 다양한
또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어떤 고민 속에서 살아왔었던 비소구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의 경험을 소구의 틀이 아닌 합리성과 이성 중심의 시각이 아닌 그 장소와 위치에 입각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고민 속에서 뭔가 새롭게 접근하려고 했었던 것이 감성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의 하나였습니다. 또 그 연장에서 인간의 어떤 고민과 실천들을 합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것에 기초하지 않고 그 이성과 감성의 어떤 융합체로서 그것들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절름발이 인간학이 아닌 온전한 인간의 어떤 생태학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감성 연구의 중요한 어떤 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냉정 연구와 감성 연구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한국 사회는 단순히 냉전의 세계 질서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단의 적대적 질서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망달리때와 의식과 다양한 제도와 문화들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문화와 냉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과 제도와 담론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더 깊이 침참해서 그 냉전의 사회 문화와 질서가 인간의 정체성과 의식과 감정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규정짓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냉전의 감정 구조, 냉전의 감정의 정치들, 감정의 동학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냉전과 어떤 감성 연구는 중요한 어떤 공동의 연구 주제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이고, 또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고, 왜 이런 큰 상이 제가 받게 됐는지 지금도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지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냉전이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한 주제, 큰 주제를 좀 썼던 것이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않았었나. 그래서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눈 고민들이 전국에 또 학계에 많은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반향과 또 자극들을 줬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냉정과 감성, 또 이데올로기와 담론, 또 이런 연구들을 계속 비판적으로 해가면서 좋은 글들을 써가도록 하겠습니다.